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폴레옹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프랑스는 신성로마 제국과는 달리 카롤린거 왕조로부터 부르봉 왕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왕을 배출하던 국가였는데, 나폴레옹은 왜 프랑스의 패권을 확보한 후 왕이 아닌 황제에 등극하였을까요? 단순히 프랑스를 제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왕에 등극하지 못하고 황제에 등극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동양사에서 카간과 칸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이 로마를 통치한 이래 이들이 곧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독일어로 카이저, 러시아어로는 짜르, 영어로는 시저라 하였으며 이는 모두 카이사르를 가리키죠. 로마 제국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이지만 제국의 기초를 다진 인물은 카이사르였기 때문에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개인의 이름이 최고 권력자를 뜻하는 칭호가 되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는 보통 카이저와 짜르를 황제라고 번역하지만 그 단어 자체에는 황제의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로마군 최고 사령관을 뜻하는 임페라토르가 황제의 의미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페라토르는 임페리움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후에 영어로 황제를 의미하는 엠퍼러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왜 카이사르를 황제의 대명사로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유럽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역사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는 서로마가 멸망한 300년 후에도 서로마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황제로 부활한 것이고,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도 962년 신성로마 제국을 수립하며 로마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신성로마 제국은 세 번째 서로마 제국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상은 동유럽에서도 나타납니다.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1000년이나 지속되다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황제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1480년 러시아 귀족인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동로마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스스로를 짜르라 칭하고 이반 4세가 국내외에서 황위 계승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후 로마노프 왕조는 20세기 러시아 혁명까지 황제의 가문으로 여겨지게 되지요. 이렇듯 유럽의 황제 가문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로마 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인들의 이런 역사 인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유럽연합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 3국이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역사적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죠. 종합해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유럽에서는 자타공인 황실이 3곳이 있었는데, 그중 2곳은 서로마 제국을 계승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독일의 호헨촐레른가이고, 나머지 한 황실은 동로마를 계승한 러시아의 로마노프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유럽 황실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혈통이 필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미 우수한 인재를 양자로 맞이하여 황위를 이어나간 전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력자가 무력과 쿠데타로 황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어져서인데요. 하지만 왕은 다릅니다. 왕은 고대 게르만어인 쿠니의 의미를 내포하여 혈통의 정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기왕에 존재하던 프랑스의 왕이 되지 않고 황제가 된 숨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황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코르시카 시골 출신으로 왕족의 혈통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15세기부터는 합스부르크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위를 계승하면서 황제의 자리에도 혈통이 중요시되기는 했지만, 나폴레옹이 선택할 수 있었던 군주는 왕보다는 황제가 더욱 적합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왕이란 말이 혈통, 혈족에서 유래했듯이 원래 유럽의 왕은 부족장을 의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럽에는 많은 왕들이 있는 것인데요. 로마 제국이 붕괴하는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이런 왕들이 각각 독립하여 왕국을 형성하였는데, 황제가 일률적으로 로마 제국을 자신의 뿌리로 삼았다면 왕들은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존재하면서 토착성과 혈연성이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 주변부란 영국이나 이베리아 반도, 북유럽 등을 말하는데 이런 토착 혈연성이 로마 제국과는 또 다른 결속력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이들 국가의 왕실이 살아남아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황제와 왕의 관계를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유목민의 카간과 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전성기를 이끈 걸륭제가 중국 황제의 지위뿐만 아니라 유목민의 대장을 의미하는 카간의 지위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 역사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우선 카간과 칸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간은 아시아 유목민의 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13세기 중앙 유라시아에서 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의 자손들이 바로 카간입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이 본인을 카간이라 하지 않고 칸이라 호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카간과 칸은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칸이 군주를 가리킨다면 카간은 최고 군주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징기스칸 사후에 그의 아들이자 몽골 제국 제2대 군주가 된 오고타이는 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로 카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오고타이의 나머지 일족, 즉 차가타이, 주치, 쿠빌라이, 훌라고 등은 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쿠빌라이는 카간의 자리를 물려받아 칸에서 카간으로 승격되었고, 쿠빌라이가 대원을 건국함에 따라 쿠빌라이 이후부터는 원나라 황제가 카간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카간의 지위는 청나라의 제2대 황제 홍타이지가 칭기스 가문의 보르지긴 혈통을 물려받은 링당 카간을 무찌르고 1635년 원나라의 마지막 카간 에제이 카간이 항복하면서 청나라가 카간의 지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명목상 카간의 지위를 획득한 것에 불과하였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는 걸륭제가 중가르를 비롯하여 신강 위구르 및 몽골 전역을 정복하면서 중국 황제가 실질적으로도 카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걸륭제의 초원 정복 과정은 지난 걸륭제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티무르가 사용한 아미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중반이 되면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세운 국가들이 쇠퇴하며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서아시아에 있던 일칸국은 티무르 제국에게 흡수 통일됩니다. 티무르의 통일 과정은 티무르 제국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는 티무르가 스스로 칭기스칸의 후계자임을 내세웠지만 피를 이어받은 후손은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만약 티무르가 정복한 곳이 유럽이었다면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카간에 등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아시아의 정서는 칭기스칸의 후손이 아니면 카간이나 칸을 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카간이라 칭하지 못하고 아미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미르는 이슬람 왕조에서 좁게는 총독이나 장군, 넓게는 왕으로도 쓰이는 용어인데 티무르의 제국 역시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이슬람식 칭호를 사용한 것이죠. 참고로 훗날 티무르는 부르지긴 씨와 결혼하여 쿠레겐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혹자는 티무르 제국의 최고 군주가 아미르이기 때문에 티무르 제국은 제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티무르 제국은 몽골의 칸국을 통합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지배했다는 의미에서 제국이라 호칭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는 관습적인 호칭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양사에서 황제와 왕의 의미, 그리고 유목제국사에서 카간과 칸의 의미와 티무르가 카간을 칭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